요즘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BS에서 방송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면서인데요. 이 문해력이 높아야 책 읽기,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는 싶은데 육부작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바쁜 부모님들께서 다 보시기가 힘드셨죠. 그래서 시간 많은 제가 다 보고 요약을 해왔습니다. 제가 연구원 출신이라 요약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다 보시면 방송에서 나온 내용 전부 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또 제가 느꼈던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공부하는 엄마, 천재를 키우는 반부마마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흘이란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연휴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고 사흘이 3일인지 4일인지 이제 논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검에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외국인들도 이제 처음에 한국어 배울 때 이걸 배운다고 하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게 사실 현실이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어휘력, 이제 문해력의 문제가 사람들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데다가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3일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4일인 줄 알고 있다. 그러면 회사에 결근하게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웃고 넘길 만한 해프닝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실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진도를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요. 블랙 유머, 가제, 평론, 기득권 이런 단어들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잘 모른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 학생들도 영어는 잘하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 뜻이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한국어 뜻을 몰라서 이 영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높은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어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교과서를 혼자 읽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해력은 학습의 도구 역할을 하는데요. 글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공부의 시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리터러시라는 문해력 시험을 보는데 글을 주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 문해력 평가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당신의 문해력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문해력의 평가를 했는데 11%가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고 미달 수준까지 합치면 총 38%의 학생들이 이제 문해력이 적정 수준 미달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과서를 못 읽으니까 이제 공부가 어려워지는 상태인 거죠. 요즘 애들은 글씨체가 딱딱해도 길이가 길어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읽기 하위 성취 비율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2018년 기준 15.1%인데 읽기 부진으로 나온 학생들이 이제 18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워져서 선생님들이 카드 뉴스식으로 카톡 메시지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애들이 줄글로 되어 있으면 읽지를 않는다고, 잘 이해를 못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또 남부럽지 않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염기철 씨라는 분이 나왔는데요. 본인 전공에 대한 지식과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문해력이 약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영상 강의를 보더라고요. 이 문해력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시험 볼 때 대학만 가면 끝 이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요구되는 능력으로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특히 또 직장 생활에서는 글을 쓰는 능력이 중요해서 정확하게 읽고 또 쓰는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해서 보니까 연봉은 2.7배, 취업률은 2.2배, 건강은 2배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건강은 왜 차이가 나죠? 어렸을 때 문해력 저하가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글을 읽는 동안 전전두엽의 이제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 평균 독서를 1년에 한 권 하는 집단과 또 70권 하는 집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 동안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능숙한 독서가들의 경우에는 추론 또는 상위 인지 과정과 관련된 전전두엽의 특정 뇌 영역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과 또 글에서 읽는 지식과의 관계를 유추하는 상위 과정이 능숙한
필요한 독서가들 사이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또 그런 과정에 필요한 뇌부위가 선택적으로 잘 활용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던 사람은 더 잘 읽게 되고 안 읽던 사람은 더 못 읽게 되는 그런 마태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문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머리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에는 이 글자 자체를 읽는데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한글 처음 배울 때 글자를 하나하나 읽긴 하는데 결국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가 책을 읽어줘야 한다 그런 말도 하는 거죠. 이 문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독서를 하면서도 계속 글자 해석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읽어도 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해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글자에 대한 노출, 그리고 또 읽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읽기 능력이 발달이 되고 더 잘 읽게 될수록 그 뇌도 점점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라서 글자를 다 배우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문해력은요, 평생 동안 훈련을 할 수가 있지만 글과 언어를 본격적으로 접하는 어린 시절에 훈련을 하면 좋다고 해요. 제때 성장을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문해력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모가 무슨 뜻일까? 그냥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친구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해력의 밑거름이 되는 어휘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문해력의 기본은 어휘력이라고 해요. 중학교 3학년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휘는 2440여 개라고 합니다. 이를 학습 도구어라고 하는데요. 요즘 여기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고학년 교과서에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과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학습 도구어라고 합니다. EBS에서 실행한 어휘력 진단 평가에서 이 9%만이 교과서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혼공이 가능한 아이는 10%가 안 된다는 의미죠. 어휘를 모르니까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공부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썼냐면 이 학교 수업에서 수업 시작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모르는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수업을 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을 잘하고 이해도도 한결 높아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전 수업 방식이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인데 그 어휘 그 자체가 또 공부의 중심이 되는 이제 사회나 과학 쪽의 영역은 정말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2010년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발표한 후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먼저 익히고 수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교과서 자체에도 어휘를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학습 도구어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문해력 향상의 열쇠는 어휘 교육이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이것이 글 읽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선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 결과가 있는데 이 어휘가 어려운 글을 읽을 때는 시선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어휘가 쉬운 글은 쭉 순서대로 넘어가요. 그런데 어휘력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는 이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어려운 어휘가 읽기를 포기하게 되는 중요한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휘력은 어떻게 기를까요? 어휘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휘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어휘력 수업을 따로 시도를 했어요. 먼저 학습 도구어를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운 어휘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 문장 쓰기를 통해서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어휘를 공부하더라고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알고 넘어가는 거죠. 이 단어라고 하는 건 일상에서 사용을 해봐야 그 단어를 진짜로 자기 몸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어휘력 수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 아이들이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건데 이 영상 보면서 저는 조금 감동적이었던 게 이 아이들이 중학생들이에요. 참 사춘기 막 반항하는 그런 시기의 아이들인데 굉장히 공부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공부라고 하는 게 전부 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방법을 잘 모르니까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스트레스는 점점 받게 되고 어느 순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딱 짚어서 어휘력을 키워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노력을 한 만큼 성장을 하는 게 보이니까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영상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다들 배우고 싶어하고 또 쓰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애는 아닌데, 우리 애는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지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두뇌를 쓰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죠. 인간은 누구나 지적인 존재고 배우는 즐거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계기들로 인해서 그 즐거움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처럼 그 어휘력의 부재가 문해력을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공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 어휘력 향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학습 도구와 같이 꼭 필요한 단어를 먼저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의어와 반의어를 활용하면 비슷한 단어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정교하게 단어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